정말 많은 회장님들 제가 연구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도망갈 국립들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왜냐하면 이민세는 15%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게 훨씬 35% 이상 세이브되고 상속 증여세랑 45%포인트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강성부 펀드 KCGI의 강성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KCGI라는 사모펀드 대표이사고요. 저희는 한진칼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액티비즘 펀드는 저희 지금 하는 펀드의 한 30%밖에 안 되고 3분의 2 이상은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의 일반적인 PEF 펀드나 또는 바이아웃 펀드, 바이아웃이라고 하면 경영권을 인수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기업 M&A. 그런 쪽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7월에는 아마 인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잔금을 내게 되면 메리츠 자산운용, 예전에 존니 대표님으로 유명한 그 메리츠 자산운용을 저희 자회사로 계열사로 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 3년 정도 경영권 분쟁을 하셨는데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시고 집을 팔고 나가셨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가? 일단 성공의 여부를 따지기를 뭐 경영권을 얻었냐 말았냐 이걸로 따지면 저희가 경영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애초부터 목표는 경영권을 얻고자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뭐 조은태 회장하고 조현아 씨랑 그렇게 사이가 나쁜 줄도 몰랐고, 저희 처음 투자할 때는 순수하게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일 큰 게 부채 비율이 영구채 포함해서 1200%가 넘는데 전 세계 대형 항공사들 평균 부채 비율이 350% 정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채 비율을 좀 줄이자.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휴 자산이 너무 많다. 부동산이 너무 많고 또 전 세계 대형 항공사들 다 케이터링 같은 거는 다 외주 주는데 왜 굳이 보유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기가 이제 항공우주사업본부가 있어요. 이제 그쪽을 좀 키우자. 이런 3가지 제안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맨날 하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들 그런 주장들을 했었고 그것들이 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 이제 150페이지 이상의 제안서를 온라인으로도 공개를 하고 했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실제 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부채 비율 개선 요구는 1500%가 넘던 부채 비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220%까지 떨어졌어요. 대한항공이 한진칼이란 지주회사 자산의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 저는 회사가 튼튼해졌다. 예전에 이제 한진해운 인수하고 소위 얘기하는 뻘짓을 많이 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못하게 하는 거 하나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배구조 개선도 많이 돼서 지금은 오너 일가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지배구조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또 뭐 델타항공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뭐 고반도 있고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하고 감시받는 권력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좋은 지배구조의 선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가 작년에도 뭐 1조 7천억씩 어마어마한 이익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저희가 투자하기 전에 12년 동안 단 1년 빼고는 다 적자였어요. 계속 대한항공이. 그런 회사에서 지금 완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저는 대한항공 주식 사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안 알아줄 뿐이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3년 반에서 4년 정도 투자를 했어요. 펀드가 이제 여러 펀드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긴 거는 좀 늦게 엑시트를 했고 짧은 거는 빨리 엑시트를 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펀드 매니저는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 성공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거버넌스 개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영권을 뭐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처음부터 바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경영한다고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 이름의 펀드가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저도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되도록이면 또 그렇게 불리는 것보다는 회사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은 것 같고 기자님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쓴 것 같고 반복 재생산이 계속 되다 보니 이렇게 그냥 강소펀드가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해서 저만의 어떤 유니크한 색깔이 있어서 거버넌스 개선에 관련해서 그렇게 또 불려주시는 부분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좀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사실. 회사 이름이
이름이 어려우니까 자꾸 막 그냥 쉽게 우리말로 부르는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이제 코리아 커퍼릿 거버넌스 임프루먼트 펀드인데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 그래서 제가 자꾸 딴짓할까봐 제 스스로를 올가매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이게 지배구조 연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지배구조 책 쓰면서 이건 좀 바꿔야 돼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걸 한번 구현을 하면서 또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도 많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역발상으로 투자를 시작을 한 거고 투자자들을 모으고 제가 설득하고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회사 이름을 순수한 마음으로 졌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펀드까지 네. 만들어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예,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첫 직장은 투자전략부에 채권 리서치를 했었어요. 근데 채권 중에서도 저는 신용 분석을 했어요. 기업이 부도 날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굉장히 퀀트적인 접근들을 많이 합니다. 정량적인 접근.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산업 중심으로 반도체 전문, 조선 전문, 금융업 전문 이렇게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저희는 모든 산업을 한두 명의 애널리스트가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채권의 가격을 어차피 부도율로 환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그룹 단위로 분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룹 전체의 통합 신용 등급을 먼저 매기고 거기서 한 노치, 두 노치 더하기 빼기를 해서 개별 기업의 재무 상태를 반영한 신용 등급을 매기는 순서로 가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자세히 분석하는 뭐 신용평가사도 없고 애널리스트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배구조도부터 가게도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지배구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룹 단위로 먼저 이렇게 기업들을 처음에 100대 그룹을 지배구조도를 완성하고 지배구조 책자를 2005년 뭐 2006년 그쯤에 제가 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외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글로벌 200대 그룹의 지배구조와 비교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기업 거버넌스 이슈에서 좀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다 보니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죠. 뉴욕이나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인식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구나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결국 거버넌스 이슈에서 발생하는구나를 깨닫게 됐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이제 제값을 못 받는 주식이 한국 주식이 네. PER, PBR 이런 밸류가 같은 이익을 보는데 미국에서 상장을 하면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2.7배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같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상장하면 3.6배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심하고 계속 그거는 뭐 1, 20년 얘기가 아니고 3, 40년 계속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계속 있어 왔던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저도 그런 줄 외국인들이 알았어요. 빠져나간다.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사실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김정일이 죽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러다가 다시 3일 만에 원상복귀 딱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전쟁 위협 때문이면 3일 만에 북한의 쿠데타 위험이나 전쟁 위험이나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메인 이슈였으면 저렇게까지 쉽게 빨리 원상복귀 되진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S&P 1980년 이후에 작년 말까지 이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S&P하고 투자 성과를 보면 한 1%포인트 정도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배당까지 합쳐서 보면 더 많이 떨어지고 자사주 매입까지 보면 더 떨어지는데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는 S&P 500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주가가 올라서 돈 버는 거 있죠. 그거는 52%밖에 안 되고요. 한 7%에서 8% 정도는 배당이 기여를 하고 나머지 40%는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이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이 단순히 주가 올라서 버는 이익이 아니라 내 지분율이 커져요. 내 지분율이 커져서 버는 이익들. 지수 자체가 오른 부분에다가 더하기 내 지분율이 늘어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니까 본인 지분율이 늘어나잖아요. 개인의 그 수익률 혹은 기관의 수익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주가가 오른 몫이고 그 나머지 절반에
상당 부분은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일부가 배당이다. 예. 근데 한국은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지금 주가 오른 부분 말고 글로벌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꼴찌 왔다 갔다 하는데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을 하긴 하지만 매입은 활발하게 해요. 최근에 특히 좀 더 활발해졌죠. 삼성전자부터 많이 활발해졌지만 소각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우호지분한테 주려고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 소각하는 게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자주 매입을 하는 게.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막 씁니다. 경영권 방어의 최후의 보루인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자사주 매입이랑 회사 돈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 상법에 회사 돈으로 경영권 방어하세요. 그렇게 써 있는 상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죠, 사실은. 배임 소지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요즘은 좀 그런 거를 많이들 아시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를 매입해서 백기사한테 준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뭐랄까 당연시한다고 해야 되나? 당연시하고. 그게 관행 같은 거였잖아요. 마치 그 얘기는 회사 돈이 오너 개인 돈이다, 대주주의 돈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업이 상장을 하는 순간 그 회사의 대주주는 오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업의 주인은 다양한 거예요. 일반 주주들까지 다 봐야 되는 거고 또 이해관계자까지 확장하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오너라는 표현은 되도록 안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말씀이 길어졌지만은 제가 밑바닥에서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하고 국내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제도를 비교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 부분만 좀 개선되면 좋겠네 하는 생각 때문에 펀드 회사까지 차리게 된 거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굴러오게 된 겁니다. 예. 회사 설립이 2018년이었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딱 5년 됐습니다. 5년 만 5년. 됐네요. 예, 7월 1일이 만 5년이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가 아마 5주년 기념으로 지금 방송이 나갈 것 같아요. 예. 5년 된 펀드 치고 너무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아이 뭐 실속은 없습니다. 그 언론에 나온 것만큼 큰 돈은 못 벌었어요. 궁금한 것이 그 지난 5년간 소위 말하는 IRR 펀드는 그렇게 측정을 많이 하니까요. 수익률이 얼마나 됐는지 예, 뭐 수익률은 그 수익이 다 저한테 오는 거 아니고 우리 손님들, 우리 고객들의 뭐 수익률이긴 하지만 제 비용 빼고 19% 정도 나온 것 같아요. 5년 동안 이제 연간으로 했을 때 예. 20% 가까운 수익률을 예. 남겼다. 개인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뭐 사실 기대 이상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회사 차리고 생존을 걱정하는 시기였고 불과 작년 초 한진칼 엑시트하기 전까지는 회사 운영 자금이나 이런 거 맨날 걱정하고 그러는 처지였어요. 펀드 회사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임대료 내고 뭐 제 비용도 쓰고 직원들 성과급 주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사실 별로 없는 비즈니스인데 어쨌거나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보다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펀드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익률을 지켜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워렌 버핏이 지난 65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19.8%더라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정확하게 S&P에서 거둔 수익들 배당 포함해서 수익의 2배를 버셨어요. 그렇게 벌면 어느 정도 수익 차이가 나느냐? 단순히 2배인 것 같은데 200배 가까운 똑같은 원금 1억을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복리의 힘이죠. 복리의 힘으로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단 1% 또는 뭐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5%까지 할 수 있다면 한 3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5배 이상의 원금 대비해서 마지막에 갖게 되는 돈이 커집니다. 복리의 힘을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잘했다고 스스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핏 할아버지랑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내셨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펀드에 돈을 대주는 쩐주라고 해야 되나? 또 뭐 LP라고 합니까? 그걸 누가 돈을 이렇게 냅니까? 저희가 기관 전문 사모펀드예요. 기관 투자가만 저희한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뭐 돈이 많다고 할 수 개인 있는 투자 거군요. 못해요. 아. 네, 개인 투자 못하고 개인한테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오픈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예를 들면 뭐 개인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할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못해요. 그룹 회장님들 돈만 벌어주는 거냐. 각종 금융사들, 보험사 막 이런 큰 데들만 돈 벌어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고민을 하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매운맛이 있으면 순한맛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순한맛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조금 더 분산해서 투자하는 형태로 할 수 없겠느냐를 고민한 끝에 제가 이제 헤지 펀드도 하게 되고 메리츠 자산운용 인수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메리츠 자산운용은 이제 조만간 인수가 완료가 되면은 KCGI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꿔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그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자산운용이니까 종합자산운용은 법적으로 특정 한 종목의 10% 이상을 못 담아요. 주식의 경우는. 예, 그런 게 있고 또 뭐 원래 제가 이제 주식 채권 왔다 갔다 하고 뭐 나중에 자산 배분 됐지만 지금까지 했던 애널리스트 어떤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잘 녹여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인들 입장에서 진짜 고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노쇠해지잖아요. 나라 자체가 노쇠해져 가요, 지금. 작년에 20만 명 생산 가능 인구 줄었고, 국민연금이 아직 한참 남았지만, 2035년 이후 지나면 줄어든다. 이 이슈에서 노후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투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종국에 생기는 고민인데 그게 뭐 우리가 1단계는 국민연금, 2단계는 회사에서 해준 퇴직연금, 피라미드의 맨 꼭지를 이제 개인연금, IRA 계좌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1단계하고 2단계가 이렇게 인구 구조상 개인이 타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스스로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커졌고 그래서 열심히들 주식도 많이 하시고 해외 주식도 서학개미들도 뭐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각각의 전문성이 있겠지만 노후가 달린 문제인데 보다 더 위험을 좀 줄이면서 내가 더 오래 살게 됐을 적에 겪게 되는 롱저비티 리스크를 좀 줄이는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조금 1, 2%라도 더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1억을 넣었는데 30년 후에 10억 있는 것보다는 20억 있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저희가 수단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메리츠 자산운용에 대한 생각은 뭐 반드시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제일 좋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입증된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채권이라든지 인컴 펀드라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 기법들을 써서 리스크는 줄이고 어떤 국면에서도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불려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없을 수는 없을 텐데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KCGI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라는 철학을 그러니까 메리츠 자산운용으로 인수하신다면 같이 가져가실 그런 질문 많이 사실 받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액티비즘이 완전 뭐 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색깔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우리가 ESG를 한다고 했을 때 G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거는 E하고 S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G의 강점을 잘 살리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투자해놓고 나는 난 몰라라 하는 그런 펀드라면 저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그래도 그 펀드에 맡겨놨는데 투자해놓고 회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합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면 또 회사에서 피드백을 하겠죠. 아니 이거는 주주님이 오해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런 투자는 괜찮습니다. 왜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이슈들보단 이익이 대주주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기업 분할이 이루어진다든지 일반 주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그를 통해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밸류가 있는데 표출이 안 되는 겉으로 안 드러나는 정말 PBR 0.2배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한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0.2배는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하면요 5배 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청산이 쉽습니까? 일자리가 달린 문제인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 청산하면 안 되고 주가가 본질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상당 부분이 G, 그러니까 가버넌스 그렇죠. 부분이다. 특정 주주한테만 이익이 가게끔 분명히 앞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이므로 기업 지배구조라는 건 의사결정 구조예요. 그리고 기업이 어떤 판단들을 계속 할 텐데 자원의 배분에 대한 부분부터 이익의 배분까지 그 모든 구조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계속 일반 주주들은 소외될 걸로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냥 안 사고 만다 그 주식은. 그렇죠. 그냥 외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면당하는 거를 즐겨요. 대주주는 즐겨요. 왜 그러냐면 대주주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세를 내든지. 근데 상속 증여세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얼마 전까지 65%였는데 지금 60%예요. 전부 다 60%로 통일이 됐는데 대주주 입장에서 상속 증여세를 내고 있어요. 상속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니까 시가를 낮추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상속되는 시점에. 우스개 얘기인데 대주주가 죽으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자기네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꺼려하는 이 현상을 제가 이제 최근에 썼던 책에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란 왜 이렇게 기업은 좋은데 그러니까 주가는 엉망일까? 알고 봤더니 대주주가 이상하다. 자기네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해. 그럼 사실은 되게 멍청한 짓이죠. 장기적으로 기업을 키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론 머스크처럼 주가를 못 올려서 안달인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공매도 세력하고 막 전쟁을 하고 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세력하고 막 한다고 그러면서 주가를 오르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정상인데 주가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상속세 절감을 해보겠다. 되게 근시안적인 수단이고 방법인데 배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주주라면 당연히 배당이 많으면 자기한테 배당이 제일 많이 올 테니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많은 대주주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아봐야 세금 너무 많이 내고 다 떼고 나면 뭐 나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배당 말고도 내가 챙길 방법이 많다. 많으니까. 물론 그건 이제 좀 이제 최근엔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많이 줄긴 했지만 이제 빼갈 방법이 잘 없어지니까 회사에 돈을 계속 쌓아놔요. 자기 자본이 무거워집니다. 투자는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 자기 자본만 쌓아놓고 회사에 현금만 쌓이거나 부동산만 쌓이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가 노쇠해지듯이 기업도 노쇠해지는 거예요. PER뿐만 아니라 PBR이라는 게 있거든요. Price Book Value Ratio. 자기 자본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냐 이건데 당장 지금 청산하면 그 시가총액하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정리했더니 5,000억이더라. 그럼 0.2가 나오는 것이죠. 네. PBR이 1배 미만인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비율이 높을 PBR이 1배 넘어가는 우리나라가 평균이 0.8이거든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평균 0.8이니까 저는 대주주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주주들이 다 문제다 이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구조 설계가 좀 잘못돼 있어요. 배당 소득세,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실화시켜서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배당도 50%씩 세금 내는데 누가 배당을 하겠어요? 대주주들,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배당도 많이 할 수 있게 혹은 기업 주가를 오르면 본인한테도 좋게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 네. 그 세율이 낮아져야 된다. 세율이 현실적으로 낮아져야 되고 자본이득세 도입한다 어쩐다 하는데 대략 25%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낮추면 맞지 않나 싶어요. 상속증여세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추면 될 것 같고 상속증여세를 너무 많이 때리면 이게 부자 감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많은 회장님들 제가 연구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만나고 다니기도 하고 다 지금 도망갈 국립들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이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큰 그룹의 회장님들은 못 나가요. 어지간한 한 50등 밖에 있는 회장님들은 어떻게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아예 뭐 대놓고 이민을 가버리시는. 왜냐하면 이민세는 15%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게 훨씬 35% 이상 세이브 되고 상속증여세로 45%포인트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탓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단계식으로 지배가 돼요. 피라미드식으로. 맨 위에 대주주가 있고 그 밑에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자회사들 쭈루룩 있고 손주회사들 쭈루룩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계열 전체 시가총액에서 대주주가 가진 시가는 10대 그룹 1.9%, 70여 개 우리나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들이 있는데 대기업 그룹들. 그런 그룹들은 2.9%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럼 뭐 배당을 해줘도 어차피 2.9%밖에 안 떨어져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세율 깎아준다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아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고 그게 더 중요하고요. 배당 세율도 전실화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조금 더 다음 이슈이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요즘 의무화하려고 뭐 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10% 넘는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하게끔 한다든지 과도기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원천적인 처방은 아니고 자사주를 전체를 소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자사주 소각을 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코스피 지수가 3,600 이상으로 올라가요. 현재 기업들에 쌓여 있는 자사주를 일시에 다 소각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세금을 덜 내잖아요. 배당하고 다르게 주식을 팔 때 세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사주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산설로 인정되는 경우 자사주가 자본이냐 자산이냐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는 자사주 매입한 거가 언제든지 시장에 대팔 수 있는 자산이니까 부동산처럼 되팔아서 언제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는 시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독일 정도만 그런 걸 따르고 있고 자산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 나라들이 자산설을 따르는 나라라고
하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처럼 쉽게 자사주를 시장에다 뿌릴 수 있고 우호 세력한테 넘길 수 있고 이렇지가 않아요.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데 재상장하는 거와 비슷한 정도 규제를 받아서 자사주를 시장에다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자사주를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회사가 긴급하게 돈 필요할 때 자사주 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자사주를 만약에 소각 안 하고 계속 놔두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시가총액이 저평가되겠죠. 그러면 2조 갈 회사가 1조 시총에 머물러 있겠죠. 우리처럼. 그냥 소각해서 2조 가 있는 게 동일한 자사주 비율만큼 주식을 추가로 뭐 증자를 해서 찍어요. 그랬을 적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2천억 조달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자사주 시장에 뿌리면 안 그래도 시총이 1조밖에 안 되는데 1,000억밖에 못 조달하는데 또 자사주 뿌린다고 소문 나보세요. 주가도 폭락하겠죠. 네. 이중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도 옳지도 않아요. 옳지도 않고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어떤 개인 소유물인 양 취급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 돈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해주고 대주주의 재산인 양 인정해주는 거와 같은 효과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제도는 좀 바꿔야 된다. 소각을 의무화시키든지 당장 그렇게 하기 힘들면 당장은 1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소각하게 하고 차곡차곡 없애게 한다든지 신규로 취득하는 거는 소각을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소각하면 대주주 지분율도 올라가거든요. 대주주 지분율 올라가면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좀 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매입 소각을 해서 경영권 방어를 해야지 그런 식의 이제 꼼수 회사 자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한국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해외는 그렇게 안 해외 하나요?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절차가 재상장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거래소에서 엄청 타치하잖아요. SEC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우호 세력한테 넘긴다는 게. 갖고 있는 것을 소각을 안 하면 뭐 안 되는 규정이 있나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소각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시가총액에서 일단 자사주가 빠져요. 발행 주식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예요. 일반 주주들이든 대주주들은 다 같이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그 자사주를 시장에다 뿌릴 때는 상장할 때 준하는 정도의 규제를 받는다. 네. 우리처럼 이렇게 헐겁게 되지 않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뭐 넘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